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메타버스, 증강현실, 드론, 그다음에 바이오텍 이런 회사들이 향후 10년을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현재 교수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투자 섹터는 좀 어떤 분야이고 그러한 뷰 가지고 계신 이유 요거부터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일단은 제가 2015년에 보스턴에서 살았고요. 2011년부터 살았는데 2015년에 제가 텍스포라는 그런 박람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주최를 했었는데 놀스이스턴 법대죠. 그런데 그 학교에서 주최한 텍스포를 갔을 때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증강현실 안경을 껴봤는데 안경을 꼈는데 화면이 앞에 뜨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화면이 떴는데 그냥 단지 디스플레이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그거를 넘길 수가 있고 이렇게 뭐 눌렀더니 클릭이 되면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는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구글 글라스가 증강현실 쪽에 실험을 했다가 좀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소문으로만 들었지 실제 껴본 적도 없었고 오히려 이런 제가 직접 경험을 해서 그 회사의 그 제품을 써봤는데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이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데 그때 이미 개발이 되면서 지금까지 왔고 지금은 실용화가 돼서 많은 기업들이 증강현실 기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 메타버스 세계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증강현실도 얘기를 했는데 증강현실은 정말 현실 세계에 저희가 식탁에 앉아 있으면은 인도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 식탁에서 보이고 제 식탁에서 뭐 캐나다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도 가능하고 같이 수술도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왔습니다. 닷컴 버블 시대랑 지금이 많이 틀린 게 닷컴 버블 시대에는 인터넷 기업들이 수익이 없었어요. 그때는 아이디어하고 비전만 있었지 수익이 안 났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거품이 터지듯이 터진 거고 지금의 세상은 그때 세계랑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2010년대 초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0년대부터 뭐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무르익기 지금 시작했고 수익을 플러스로 내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중에 빅텍이 일단 우선적이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테슬라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빅텍 그룹들이 지금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어서 닷컴 시대 때랑은 지금 상황이 많이 틀리고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많이 또 경험을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메타버스 세계도 경험을 하고 새로운 기술들 뭐 줌 같은 걸로 화상 채팅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로봇들도 뭐 많이 경험을 해보고 뭐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고 그거를 경험을 했고 지금은 잠시 2020년에 조금 이렇게 과열이 됐던 분위기가 이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과열됐던 분위기가 지금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이 시기에 주가가 다시 좋아지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P 500의 퍼가 15.6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빅텍 기업들의 퍼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낮아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쌀 때 많이들 사 놓으시면은 앞으로 2015년부터 개발됐다고 해도 2025년이면 10년입니다. 10년이면 진짜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수익이 플러스로 전환을 하면서 새로운 기업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요. 2030년에는 더 많은 기업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이제 답을 지금 드려서 죄송한데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메타버스, 증강현실, 드론, 그다음에 바이오텍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향후 10년을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메타버스, 드론, 바이오텍 한 개 뭐였죠?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요. 뭐 우주 산업까지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제 책에서 굉장히 자세히 적어놨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전기차와 자율주행, 클라우드 플랫폼, 증강현실, 메타버스, 반도체, 로봇, 바이오테크, 드론, 우주 산업 여기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지금 10가지 정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해당 이제 카테고리별로 좀 좋게 보시는 기업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워낙 뭐 글로벌 기업이니까요, 다들. 언급이 가능할까요? 제 책에서 제가 25개 기업을 소개를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기업들도 소개를 했고요. 현재 제가 코로나 때부터 겪었던 새로운 이커머스라든지 그런 기업들도 소개를 했고요. 앞으로 향후 미래의 전망이 좋은 기업들도 소개를 해서 25개 기업을 소개를 했는데 이 책의 묘미가 뭐냐면 이 25개 기업을 다 가져가시면 정말 완벽한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가치주와 성장주로 제가 어느 한 기업에 몰빵을 하지 말고 이런 다양한 주식들을 다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 기업들을 소개를 했고요. 뭐 일단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전기차 기업이라 그러면 테슬라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로봇 거기에다가 대체 에너지까지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는 좋은 기업으로 테슬라를 뽑을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빅텍,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 뭐 아마존 이런 것들은 더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외에는요? 그 외에는 이제 증강현실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는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빛을 보기는 쉽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메타라든지 비직스가 지금 가상현실하고 메타버스 쪽으로 조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2라는 이 안경을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비직스는 이제는 조금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좀 써가지고 지금 더 선명하게 앞에다가 뭐 제가 알기로는 4K가 지금 구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산업 분야에서 지금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소비자들은 많이 쓰고 있지 않은데 기본 공장이나 물류센터 같은 데서 이 블레이드 2를 끼면은 앞에 이제 시리얼 넘버가 딱 들어가면 이 제품이 뭐를 들고 있고 뭐 무게가 얼마고 뭐 어디서 운송이 되었고 이런 정보가 바로 뜨기 때문에 이렇게 짐을 옮기거나 이렇게 물류를 이렇게 정리할 때 바로바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전봇대 같은 데 특히 올라가면은 전봇대 올라가면은 손 쓰기가 되게 힘들죠. 물론 기계가 요즘은 올려주긴 하는데 거기에서 다양한 툴을 들고서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안경을 끼면은 앞에 모든 정보가 나오고요. 화상 채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슈퍼바이저가 밑에서 다 얘기를 해주면 그 정보가 위에 뜹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뒤에서 누가 얘기를 해주면서 모든 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이런 비직스 같은 기업이라든지 뭐 이번에 호라이즌 월드를 또 열면서 거기에서 이제 메타버스 세계를 구현하고 있는 메타 같은 기업들도 지금 방향을 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자체가 조금 천천히 구독자 수가 이제 멈춰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쪽에 광고가 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는데 메타, 페이스북이 2025년 정도부터 또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유망하게 보시는 그 섹터랑 종목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또 따님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얼마 전에도 딸의 주식 공부하자 이런 책도 내셨는데 그럼 따님에게 투자 추천하고 싶으신 최애 기업은 좀 어떤 데일까요? 왜냐면 본인이 투자하는 것과 또 내 자식이 추천하는 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제 딸이 지금 6살입니다. 그래서 제 딸이 나중에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럴 때 제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코로나 때 미국에서 혼자 지냈고 가족을 한국으로 보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백신도 안 나왔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유언처럼 이 책을 썼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만약에 저희 딸이 제가 죽고 20년 있다가 결혼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뭘 사놓으면 그때 이제 돈이 많이 모일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딸 계좌에는 테슬라하고 애플을 조금 많이 넣어놓은 상황이고요. 물론 제가 이번에 새로 쓴 책에서 다루었던 25개 종목을 다 들고 가면은 제 생각엔 이게 거의 S&P 500 추종하는 거랑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20년 있다가는 좀 많은 복리 효과를 거둬서 많은 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테슬라가 애플을 더 좋게 보시는 이유는요? 테슬라는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FSD 베타 버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자율주행 쪽에서 아마 선두 기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조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굉장히 빠르게 연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데이터죠. 빅데이터도 많이 지금 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에 지금 3단계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요게 이제 사람이 필요 없는 4단계
4단계나 5단계까지 곧 도달할 거라고 보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 뭐 물론 차의 결함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 고급차라고 불리는 그런 차들에 비해서 조금 인테리어가 좀 떨어지는 면도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이런 자율주행 기술 쪽에서는 테슬라를 따라오기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뭐 전기차 기술 면에서도 배터리 4680 배터리도 개발을 하고 한번 충전하면 굉장히 오래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테슬라는 중요한 게 보험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이 되게 되면은 사람이 운전을 하면 제가 이제 법대 교수기 때문에 사람이 운전을 하면은 사람이 사고를 내면 사람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험을 자기가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자율주행이 되면 본인이 운전한 게 아니라 차가 운전한 게 되기 때문에 이 차가 사고가 나면은 회사에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생각을 해가지고 보험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향후 있을 약간 법적인 문제까지도 다 생각을 했단 면에서 지금 아마 자율주행 쪽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는 기업이 실제로 아닐까. 자율주행이 이제 완전 언젠가 대중화 될 거잖아요. 예. 몇십 년 뒤에는. 예. 그때 진짜 보험이랑 그거는 어떤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 테슬라가 생각한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측에서는 일단은 매니팩처죠. 제조업자 보험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조업자 보험이 워런티 정도밖에 없는데 나중에는 많은 운전자들이 사고를 냈을 때 그 자율주행을 담당했던 차에 그 회사들이 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트롤리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뭐 기차를 몰고 가는데 왼쪽에서는 5명이 작업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서는 3명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렇게 레버를 선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 약간 마이크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생각나는 느낌이 드네요. 이 트롤리 문제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 네. 그래서 왼쪽으로 가서 5명을 죽일까 오른쪽으로 가서 3명을 죽일까 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자율주행을 하다 보면은 길을 건너고 있는 아이를 쳐야 되는 상황도 있고 이게 차가 결함이 생기면 아이를 쳐야 되는 상황도 있고 보도로 갔는데 노인이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칠 건가 노인을 칠 건가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죠. 거기에서 자동차를 운영하는 사람이 인공지능으로 프로그램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할머니를 쳐라. 왜냐하면은 뭐 이런 말 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앞으로의 다음 세대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도덕적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제조업자가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할머님이 돌아가시면은 할머님의 이제 뭐 나 다른 상속자들이 이제 소송을 걸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이런 경우에 또 굉장히 소송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뭐 징벌적인 배상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오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런 걸 다 염두에 두고 보험회사까지 운영하면서 이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그 현금을 가지고 또 투자도 할 수 있고 워런 버핏처럼 지금 보험회사까지 자율주행이랑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은 건가요? 그렇죠. 예. 지금은 자율주행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별로 없죠. 그래서 테슬라를 묻어도 공구리체라고 얘기하신. 하지만 또 테슬라, 뭐 엔비디아, 뭐 엠페이지 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고평가 논란을 뒤따르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하신 적정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 방법. 그러니까 테슬라 자율주행에서 1등 할 거라는 거에 아무도 이제 의심을 크게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애플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근데 과연 그 가격이 적당하냐라는 질문에는 참 의견이 다른 것 같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테슬라는 일단은 성장을 잘 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는 성장주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성장주 투자를 하실 때는 기존의 가치 투자 방식과는 약간은 밸류에이션 책정에 조금 다른 면을 다른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P 레이시오 펄을 보기보다는 PEG를 보통 많이 보는 편이고요. PEG, 팩이라고 불리는데 펄을 성장률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보통 저는 이게 1보다 낮으면 정말 가치가 떨어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거는 상대적 밸류에이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 팩을 따졌을 때 지금 테슬라가 한 90 정도 펄을 가져가고 있는데 매년 성장하는 매출 성장률이 7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주가가 더 떨어졌으니까 더 낮아질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만약에 70 정도의 펄을 가져가는데 70%의 매출 성장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게 1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 제너럴 모터스 같이 GM 같은 회사는 성장이 굉장히 별로 안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퍼가 테슬라는 뭐 70이라고 치면은 GM의 퍼는 20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 방식으로 따지면 70보다는 20이 낮으니까 퍼가 낮은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GM은 매출 성장이 매년 20%밖에 안 가져간다고 치면은 20을 20으로 넣으면 1이 됩니다. 그럼 테슬라가 70을 가져가고 70%를 성장하나 GM이 20%를 퍼를 가져가고 20으로 나눠서 1을 가져가나 이게 똑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장도 투자를 하실 때는 그 기업의 퍼가 높냐 낮냐를 보는 것보다는 매출 성장률 아니면 수익 성장률, 마진율이 얼마나 빨리 증가를 하는가 이런 거를 보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성장률이 지금은 70이지만 2024년이나 5년이 되면은 경쟁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경쟁자들이 나타났을 때 이 성장률이 조금씩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밸류에이션 문제가 조금 생기겠죠. 그래서 그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퍼가 70인데 성장이 70이 안 되고 40이나 50밖에 안 되면은 팩 레이셔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그때는 약간 고평가되어 있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보면은 성장률로 나누면은 팩이 한 1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고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오히려 그냥 적정한 가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방식이 싫다면은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DCF 방식이라고 하죠. 예,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방식을 써서 테슬라가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얼마의 수익을 낼지, 자동차를 몇 대를 팔지, 차량 인도를 얼마를 할지 뭐 비용을 빼고 예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그것을 외기라고 WACC라 그러는데 그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적정 주가를 매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앞으로의 수익을 좀 주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면이 있어서 조금 예 뭐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팩으로 보든지 DCF 방식으로 보든지 테슬라의 적정 주가가 제 생각에는 지금이 굉장히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부터 조금씩 줍줍을 하시면은 예 나중에 2024년, 2055년 되면은 크게 예, 뭐 많이 성장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얘기를 들면 전체 유효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아무리 테슬라가 경쟁자가 나타나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조금씩 마켓 쉐어가 줄어든다고 해도 전체 시장이 마켓이 커져 버리면은 쉐어가 작아져도 여전히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내연기관차 시장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시장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유럽은 10%가 넘어가고 있고요. 미국도 얼마 전까지는 4%였는데 지금 5%가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뭐 러브 디비전 오브 이노베이션 혁신 전파의 원칙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정말 16%의 얼리 어답터라고 그러죠. 초기 채택자들에서 얼리 머저러티 35%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커다란 계곡이 있는데 16%에서 34% 방금 35라 그랬는데 34%의 얼리 머저러티 초기 다수가 채택하는 그 시기가 넘어가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 시장이 거의 평균적으로 16%에 다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기차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수요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를 몰게 되겠고요.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목표를 기본적으로 2030년 정도로 예 지금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내연기관차를 운영을 안 하겠다는 나라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유효 시장이 전기차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에서 테슬라가 경쟁자가 나와서 비중이 줄어들어도 여전히 가져갈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2024년 5년까지는 테슬라가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교수님 말씀해 주신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이제 적정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교수님 근데 가치 투자를 중심으로 좀 하시잖아요. 적정하면 지금 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주가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저평가돼야지 사야 되는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은 지금 적정하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더 성장해서 주가 그만큼 따라갈 거라 생각하시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은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적정 주가는 지금보다 조금 높긴 합니다. 네네네. 예, 근데 지금 시장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조금 더 할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까나코드라는
저는 회사에서 891불의 적정 주가를 내놓은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직접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3으로 나누면 한 290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90불이 적정하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지금 얼마죠? 지금 220불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자, 그리고 예,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는 정말 파이프 샌들러라든지 웨드부시라든지 게리 블랙 같은 유명한 사람들이 내놓은 조금 더 높은 한 310불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290불에서 310불 정도가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적정 주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지금이 적정 주가라고 생각을 하냐면 650불을 저는 분할 전에 650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숫자를. 그걸 3으로 나누면은 216불 정도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2020년에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들은, 그러니까 뮤추얼 펀드들이 S&P 500 기업을 사면은 이 S&P 500 기업에 편입이 되면 무조건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2020년 한 10월 정도에 있었는데 그때 편입된 가격이 65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가격을 굉장히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패시브한 수동적으로 무조건 사야 되는 펀드들이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사야 됐던 그 가격 650불, 지금 216불이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사면은 그래도 조금 손해는 안 보고 기관들이 내놓은 적정 주가 사이에 그런 어떤 이득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교수님이 테슬라를 언제 처음 사셨나요, 혹시? 저는 2020년 4월, 5월에 샀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 산 시점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때 테슬라가 분할 후 가격으로 한 46불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은 테슬라 그 이후로는 판 적은 없으신 건가요? 그 이후로 많이 팔았습니다. 올랐을 때는 좀 팔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제 딸 계좌에 있는 그런 테슬라는 한 번도 판 적이 없고요. 예, 어차피 딸은 예, 나중에 찾을 거니까. 근데 제가 은퇴자금 펀드하고 제 생활비에서 조금 절약을 해서 이제 투자하는 그런 계좌가 있는데 제가 생활비에서 빼서 투자하는 계좌는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 거기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테슬라는 조금 많이 올라가면은 적정 주가보다, 이제 가치 투자자들은 적정 주가보다 많이 올라가면은 열매를 좀 따거든요. 테슬라가 1100불 정도 올라갔을 때 열매를 좀 땄고요. 그 다음에 930불 정도 좀 올라갔을 때 그때도 이번에 열매를 조금 땄죠. 예, 그래서 현금 마련을 좀 했습니다. 그 파트에서 질문 드릴 게 이제 수익 실현과 손실 방어라는 책의 파트가 있던데, 자, 언제 이제 어쨌든 열매를 따고 이제 이익을 실현해야 되는지. 이 방법은 전술적 자산 배분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Tactical Asset Allocation이라는 개념인데요. 미국의 투자 자문사들이 많이 쓰는 개념이고, 전략적 자산 배분이 있고 전술적이 있는데 전략적 Strategic Asset Allocation을 쓰시는 분들은 좀 장기 투자를 하면서 타이밍을 재지는 않고요. 리밸런싱 정도만 하고요. 전술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타이밍도 좀 재고 거기에다가 섹터 로테이션, 섹터별로 좀 강한 섹터에 좀 옮겨갔다가 약한 섹터는 조금 비중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전술적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전략과 전술을 배우셨을 텐데 전략은 좀 장기적으로 보는 거고 전술은 좀 짧게 보는데, 저는 이 생활비 계좌는 좀 약간 전술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보다 많이 올라갔을 때나 빅스 지수, 공포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20 밑으로 떨어져서 약간 시장이 과열됐을 때 RSI 지표라는 거가 있는데 그게 70 이상, 일봉으로 봤을 때 70 이상 올라갔을 때 이렇게 시장이 약간 과열됐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보통 열매를 땁니다. 저는 주식을 나무를 키우는 거랑 좀 비슷하게 봐요. 그래서 조그만 성장주 이렇게 나무를 사가지고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나무가 자라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그 열매를 안 따면 열매가 썩어서 떨어져요. 그래서 좋은 표현인데요. 예, 만약에 이걸 안 따면은 썩고 다시 다음에 열매를 딸 때까지, 그러니까 열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결국엔 고점을 찍은 그 주식은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표현 같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잘 타이밍을 잡아서 열매를 좀 따서
뭐 자산 배분이죠. 그래서 안전자산 쪽에 조금 비중을 올려놓고 다음에 다시 공포 시기가 오고 빅스 지수가 30 이상 올라가거나 아니면 RSI가 30 밑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공포를 느끼고 주식시장을 떠나는 그 시기가 오면은 그 안전자산에 있던 걸로 다시 새로운 묘목을 또 사죠. 자, 그런 식으로 열매를 따고 다시 주식을 사고 하는데 약간 전술적으로 운영하는 면도 있고요. 제 퇴직연금 계좌는 거의 그냥 그대로 S&P 500 추종하는 뮤추얼 펀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열매 얘기 주셔서 연결된 질문일 것 같은데 꽃을 꺾고 잡초에 물 주지 마라. 이거는 그럼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래서 좋은 나무나 좋은 꽃을 함부로 팔지 말라는 거군요. 도끼로 나무를 베듯이 확 뿌리를 뽑아버린다든가 예, 아니면 꽃을 꺾지 말고 근데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진 시기에는 손해를 많이 봤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뭐 손실 회피 편향이라는 편향적인 면도 있긴 한데 팔 때까지는 사실 손해를 본 게 아닌데 거기에서 손해를 많이 봤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고 욕심도 좀 나요. 거기에서 조금 위험한 주식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런 위험한 주식들을 저는 잡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보통 위험도가 아까 제가 위험도 얘기를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한테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얘기가 위험도를 잘 조절하자는 얘기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위험도가 높으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수익을 많이 낸다는 건 위험도가 올라간다는데 위험도가 뭐냐면은 주식에서 망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수익을 많이 내는데 망할 확률도 높은 겁니다. 카지노에 가면은 그만큼 위험도가 높습니다. 그렇죠. 돈을 다 잃고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카지노에서 한 번 수익을 크게 내면은 크게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도와 수익률은 같이 가는 건데 이 위험도를 적절하게 조절할 줄 알아야지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꽃이나 좋은 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꽃들은 장기적으로 오래 냅두면 꽃을 피우고 복리효과를 거두고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주식인데 이런 주식들을 장기적으로 기다리면 되는데 그런 걸 꺾고 단기적으로 6개월이나 1년 내에 승부를 내겠다는 마음으로 굉장히 위험한 세배 레버리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약간 암호화폐라든지 좀 소형주라든지 이런 데다 주식을 너무 많이 몰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들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꽃을 꺾어버리고 잡초에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비중 조절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비중을 적절하게 나눠놨는데 소형주 가져간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대형주 70%에 소형주 30% 가져가는 거 괜찮은데 70%를 10%를 만들고 소형주를 90%로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더 펼쳐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을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못 드리겠지만 정말 시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수익이 안 나는 성장주들은 더 큰 타격을 입게 돼요. 그런 종목에 지금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너무 많이 비중을 실어놨다가 진짜 시장이 더 안 좋아져 버리면은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방금 전에 전략 전술을 얘기해 주셔서 교수님 저서에서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내용이 있던데 그럼 이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 좀 추천해 주신다면? 예, 전략적 자산 배분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투자 자문사들이 항상 드리는 얘기인데요. 포트폴리오 매니저들도 항상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전략적 스트래터지입니다. 전략적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건데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을 잘 나눠놓고 위험을 조절을 하는 거죠. 모든 주식에는 베타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주식을 사면 주식의 베타값이 1.2가 돼요. S&P를 추종하는 시장 지수를 추정하면 베타값이 1이 되고 테슬라를 사게 되면은 조금 위험도가 높아서 위험도가 3이 됩니다. 그런데 머크 같은 가치주를 사게 되면은 위험도가 0.3, 0.6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사이트들에 가시면은 대부분 이 베타값이 나와 있는데 저희 한국 분들은 그런 걸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위험도를 적절하게 안전자산하고 위험자산 그리고 위험자산들 중에서도 높은 위험을 가진 거와 낮은 위험을 가진 것들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분산을 해놓고 그러면은 만약에 안전자산은 한 40%
40%를 가져가고 위험자산을 60%를 가져갔다. 그럼 그 60%에서도 대형주는 뭐 한 70%를 가져가고 중형주 20%, 뭐 소형주 10% 이런 식으로 나눠 놓고 이제 그거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비중이 바뀝니다. 네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지금같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이번에 나스닥이 더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안전자산이나 좀 대형 가치주들은 비중이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오히려 성장주들은 비중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비중이 많이 줄어듭니다. 옛날에는 뭐 한 60% 정도 됐던 그런 비중이 한 30%까지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오는데 거기서 리밸런싱 개념이 나옵니다. 덜 떨어진 자산에서 많이 떨어진 자산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리밸런싱을 해서 본인이 처음에 세워놓은 그 비중 비율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는 걸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장이 다 좋아져서 성장주도 다 올라오고 가치주도 다 같이 올라오면은 그때 많이 떨어진 주식의 비중을 올려놓으면은 그런 것들이 나중에 더 많이 올라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죠. 지금 아크에 요즘 아크 얘기하면 안 되는데 돈나무 누님. 예, 캐시우드 누님이 하시는 예, 그 방식이 전략적 자산 배분의 방식입니다. 테슬라가 많이 올라가면 열매를 따죠. 예, 그 다음에 많이 떨어지면 요즘 같은 시기에 얼마 전에도 1,300만 주나 샀다 그러는데 그렇게 삽니다, 싸면. 예. 미국에 계신 게 궁금한 게,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식시가 이제 폭등할 때, 돈나무 이제 CEO에 대한 평이 엄청 좋았을 거잖아요, 당연히. 지금은 미국 현지에서 어떤 평을 좀 받고 있나요? 일반 이제 개인분들한테. 어차피 그분은 이 방송 안 보시니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은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신 분들은 아크 인베스트먼트를 사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전술적으로 2020년하고 2021년에 아크가 좀 많이 올라왔을 때 열매를 따셨다면은 비난을 안 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몰빵을 하셔서 ETF니까 몰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위험이 분산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니죠. 한 섹터 내에 몰아놓으면은 그건 절대 분산이 아닙니다. 위험도가 여전히 높은 상태인데 거기에 만약에 몰빵을 하셨다가 이게 작년하고 올해 작년 11월부터 지금 버블이 굉장히 많이 터졌거든요. 네, 성장주, 중소형주 버블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터졌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욕을 많이 하시겠죠. 매번 시장을 추종하기 어려운 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추천할 만한 마음 편한 자산 배분 방법도 있을까요?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쓰는 방법인데요. 100에서 자기 나이 뺀 것만큼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게 가장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인이 40살인데 100에서 40을 빼면 60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60%를 위험자산에만 투자하고 그 다음에 40%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자산이 뭔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요즘은 채권이 위험자산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장기물인 10년물과 2년물이 이미 역전이 됐기 때문에 장기물도 요즘 안전하게 볼 수는 없고요. 자, 오히려 짧은 시기를 가진 3개월짜리는 워낙에 이미 할인된 가격으로 처음에 판매가 되기 때문에 이자율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만약에 4.5%라 그러면은 지금 사시면 3개월 있다가 4.5%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전한 뭐 짧은 시기에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현금 달러를 들고 가시든지 제 생각에는 달러가 조금 당분간은 쉽게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기준금리를 내년 초까지 계속 올린다고 가정을 하고 미국 경기가 내년 초까지 계속 좋고 기준금리 올린 거에 대한 충격을 내년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충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년 초까지는 계속해서 미국 경기가 좋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달러를 들고 가든지 채권을 들고 가든지 부동산 시장은 요즘 조금 안 좋고요. 예, 그래서 부동산 미국도 부동산 지금 안 좋나요? 네, 부동산 경기가 요즘 안 좋고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이 조금 떨어지고 있고 모기지 비율이 거의 6%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집을 많이 안 사죠. 자, 그래서 특히 미국 서부나 중부 쪽은 집값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은 요즘 좀 힘들고 특히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지금 많이 안 사죠. 예, 봄에 많이 사죠. 한 3월 이후에 많이 사는데 자, 그래서 부동산보다는 달러나 좀 뭐 단기 채권이라든지 뭐 아니면 CD 저축성 예금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